지금 무상취득에 대해서 글자만 적혀 있고 뭐 이 정보가 뭐 저자분은 교환하면서 우리한테 들어온 걸 무상이라고 착각하나 봐. 내거 물건은 가치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냥 무상취득이 안 적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 우리 무상취득은 취득은 얘는 공정가액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인식. 그런데 여기에 부대 비용이 있다면 부대 비용을 더할 거예요. 취득 시 부대 비용들 있죠. 이게 취득 원가를 산정할 거잖아요. 그래서 분개하게 되면 우리 자산은 공정가액 더하기 취득 시 부대 비용이고, 우리 자산이라는 건 유형자산이든 뭐 다른 일반 자산이든 대표이사 공짜로 다 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주주나. 그리고 대변에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공정가액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부대 비용은 대변에 지급을 하겠죠. 그래서 자산을 그냥 공정가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산 수증 이익으로 처리하는 우리 수익 인식 금액이 공정가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산에 무상으로 받았을 때 수익 인식하는 게 공정가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네들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공통점이, 일관성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뭔가를 얼마에 샀고 어떻게 샀고 이런 건 우리 장부 기록하는 회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게 없어요. 그냥 딴 사람의 일기인 거야. 우리가 일기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 주고 샀으면 준 돈이 취득 가격이 되는 거고, 공짜로 받으면 공정 가격인 거지. 뭐 다른 사람이 뭐 얼마에 샀고 이런 거 적혀 있는 건 전부 다 함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회계. 나중에 또 세법 가면 살짝 이야기가 틀리니까, 자, 얘는 회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71페이지로 가서 이제 유형자산의 재평가라는 걸 볼게요. 참 특이한 애죠. 표현 자체가. 자, 유형자산의 재평가, 유형자산 평가는, 재평가는, 평가하는 방법은 원가 모형이 있고 재평가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평가에 이렇게 평가 모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원가 모형은 우리는 추정법으로 감가상각 누계액만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정해법, 정률법으로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원가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해법이다, 정률법이다라고 해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그러면서 제가 장부가액 얼마예요? 라고 이야기해서 그 장부가액 이야기하고 있던 모습이 원가 모형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럼 이 재평가 모형은 뭐냐면, 장부가액하고 가액과 그리고 공정가액의 차액을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장부가격을 공정가격으로 다시 맞춰줘서 평가하는 방식이 재평가 모형이에요. 얘는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는 게, 일반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처리하기 어려워서 우리 시험에 나오기에 적절하지가 않아요. 저는 세무일급도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 토지는 또 무진장 쉬워요. 그래서 전산 세무 2급 시험에 재평가 모형으로 2번 시험에 나왔어요. 2번. 그래서 저는 나온 건 전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는 거의 웬만하면 없도록 설명드릴 거고, 들은 적은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건 이제
저의 몫이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자, 이 재평가 모형이 두 번 나왔는데 쉬워요. 자, 이 재평가 모형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자, 이 재평가 모형은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장부 가액이 얘가 기준 금액이 돼요. 평가의 기준. 평가의 기준 금액이 돼요. 그래서 우리 고정자산이라는 건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제가 고정자산이라고 표현하는데, 고정자산은 감가상각한 후의 금액이 기준 금액이 될 거고, 토지는 취득하면 걔가 그대로 있겠죠. 감가상각 안 하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기준 금액이 될 거예요. 그럼 자, 이 기준 금액보다,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장부 금액보다 상승을 하게 되면, 기준 금액보다 상승을 하면 이때는 재평가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이 재평가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의 성격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인 자본이에요. 그래서 기준금액보다 위쪽에서 놓을 때는 재평가 차이라는 이 계정 과목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거고, 하락한 경우에는 우리는 재평가 손실 혹은 재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영업 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이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개 가지고 얘네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를 취득을 하는데, 취득 가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 금액이 기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지금 우리 취득을 X1년도에 했다면, 자, 이제 평가를 할 건데, 자, 첫 번째 X1년도 토지의 공정가액이 120만 원으로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재평가 모형을 쓴다면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이 토지의 가격을 120만 원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20만 원을 높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토지 20만 원을 쓰고, 대변에는 재평가 차익이라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계정 과목으로 20만 원을 높여줄 거예요. 자, 그런데 X2년도에 토지의 공정가액이 다시 100만 원으로 다시 떨어진 거예요. 얘가. 그럼 전년도에 120만 원으로 만들었던 토지를 다시 이제 100만 원으로 20만 원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토지 20만 원을 내려주는데, 이땐 차변에 재평가 차손이 아니고 얘 지워줘야 될 거잖아.
토지 100만원짜리인데 혼자서 20만원 올랐다 20만원 내렸어요. 이건 이상한 이야기겠죠. 얘를 지워주기 위해서 재평가 차익이다 20만원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얘를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감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똑같이 100만원에 취득한 토지인데 X1년도에 토지의 공정가액이 70만원으로 하락했다고 볼게요. 100만원에 샀던 게 기말에 공정가액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락하면 30만원만큼 토지의 가격을 줄여줘야 되는데 취득한 금액 100만원이 기준금액인데 이 금액보다 아래죠. 그러면 이때는 재평가 손실이라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X2년도 토지 공정 가액이 100만원으로 다시 가격을 회복했다면 그럼 다시 30만원 높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의 토지 30만원을 높여주고 대변엔 재평가 이익 900번대인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100만원이 제가 기준금액이다라고 장부가액이 될 거니까 이 금액이 기준금액이라고 한 거에 자, 일단 100만원보다 높은 건 자본의 증가 감소를 쓰고 100만원보다 낮은 건 영업외 비용 회복해도 영업외 수익이라고 썼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다시 이제 합쳐가지고 분계를 볼게요. 자, 보면 우리가 X1년도에 취득 장부 가액이 토지가 100만원이에요. 취득했을 때에 지금 토지 가지고 보면 그럼 X1년도 토지 X1년도 기말 토지 공정 가액이 우리 120만원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럼 차변의 토지 20만원이고 대변의 재평가 차익 20만원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얘는 300번대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그런데 2차년도에 토지의 가격이 70만원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볼게요. 그럼 120만원이었던 게 70만원으로 하락했으면 50만원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럼 대변의 토지를 50만원 줄여주고 그리고 차변에는 과거에 재평가 차익했던 이 20만원을 먼저 상계에서 없애고 예, 20만원을 없애고 기준금액인 100만원보다 아래인 이 3만원은 재평가 손실이다라고 해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딱 이 기준금액 기준으로 위에는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아래쪽은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으로 왔다 갔다 할 거란 그 이야기예요. 지금 따로 분리시켰던 것보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럼 만약에 110만원으로 가격을 다시 X3년도에 기말 토지 공정 가액이 110만원으로
10만 원으로 회복을 하면, 그럼 70만 원이던 거 10만 원으로 110만 원으로 올릴 거면 40만 원 높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 40만 원을 높여주고, 대변에 우리 100만 원까지 올라간 30만 원은 재평가 이익이다라고 영업외 수익으로 30만 원 쓰고, 기준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간 이 10만 원은 재평가 차익이라고 또 처리해서 자본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계정 과목에서는 재평가 차손은 없겠죠. 그죠? 자, 우리 컴퓨터 가지고 제가 계정 과목 한 번만 보면, 그래서 재평가는 재평가 차익만 있고, 그 다음에 300번대만 있고, 그 다음은 900번대의 재평가 이익, 재평가 손실만 있지 재평가 차손은 없다는 거예요. 왜 차손이 없는지 이해가시죠? 기준금액보다 올랐을 때 차익했으면 내리면 기준금액까지 차익을 지워줄 거니까. 근데 하락 부분은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그냥 처리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사실 지금 얘네들을 이해하셨으면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시험에서는 제가 쉽게 나왔다고 한 게 2번 나왔는데, 한 번은 이거 한 번 나온 거, 오른 거 한 번 나오고, 얼마에 사온 건데 올해 얼마로 평가됐다. 한 번은 이거 내린 거, 얘 한 번 나오고, 이게 한 번씩 나온 거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취득 원가 기준을 해서 위쪽 자본, 아래는 영업외 수익 비용만 인지하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분기였죠. 그래서 최소한 얘 기억하시되, 어렵게 내봐야 토지 가지고는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먼저 재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기준 금액,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는 거예요. 얼마인지를. 근데 제가 그 고정자산은 어렵다고 말했는데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평가하기 전까지 감가상각을 해놓고 평가를 해요. 그럼 그 다음 연도에 또 감가상각을 하고 또 평가한 금액 가지고 또 하고 하니까 일이 여러 개가 겹쳐버리죠. 해야 될 작업이.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표현한 건데, 그걸로 나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중급회계에 쓰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회계 원리만 시험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뭐 나올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토지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 유형자산 재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자, 이거 감가상각 누계획 있는 거 얘를 가지고 보지 마세요. 시험은 토지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토지로 기준금액만 잡고 생각을 하세요. 자, 다음 유형자산의 손상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자산의 손상은 장부 유형자산의 장부 가액하고, 그리고 우리 유형자산의 회수 가능액하고, 얘들 중에 얘들의 차액을, 얘의 차액이 손상이에요. 차액이.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더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회수 가능액이라는 건 얘는 우리 순공정 가치하고 그리고 사용 가치하고 이거 중에서 이게 중요해요. 큰 금액을 회수 가능액이라고 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붕괴보단 이론에서 손상 차손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이라는 이제 표현이 등장을 이제 문제로 나오는데 근데 자, 얘가 이렇게 보면 우리 기계 장치가 있는데 취득은 1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40만원. 자, 그리고 우리 순공정 가치는 30만원. 그리고 사용 가치는 20만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자, 회계 처리는 뭐 나온 것 세무유급에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회계 처리는 차변에 우리는 유형자산 손상 차손이라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대변에 손상 차손 누계액이라고 해서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써줄 거예요. 그럼 우리 이론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 여기에 금액이 얼마가 될 거냐, 손상 인식할 금액이나 아니면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 물어보면 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얘 금액을 따질 때 이 기계장치의 그럼 장부 금액은 일단 금액이 60만원이죠. 60만원. 그러면 이 장부 금액 60만원 하고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금액 이 30만원 하고의 차이를 보니까 30만원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손상차손은 30만원을 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우리가 손상이라고 하면 뭔가 안 좋아진 거니까 낮은 금액으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손상은 회수 가능액하고의 차이인데 회수 가능액이라는 건 내가 이걸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높은 금액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큰 금액. 그래서 얘인 걸 알고 있는지 우리 교재에서도 이거인 걸 알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문제로 나온 거지 뭐 계산하고 하는 문제는 아니죠. 계산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죠. 얘는 아니고 어느 거 쓰는지만 알면 장부 가격 얼마고 그리고 회수 가능액이 얼마네. 그럼 얘 둘이 차이가 손상 입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붕괴는 아직 못 봤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 예제가 나와 있는데 손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뭐 회수 가능액 주니까 700이라서 차이 문제 단순한 280 인식했다는 건데 여기 회복한 거 있죠? 회복한 거는 또 보지 마세요. 회복한 거는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회복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손상 입고도 남은 걸로 감가상각하고 그거 가지고 또 이 처리할 건데 손상차손 누계액은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돌리는 방식이 비율을 또 조절해야 돼요.
정말 회계 이상한 것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쪽만 보시면 돼요. 근데 얘도 좀 문제가 부실하죠. 중요한 키워드는 우리 회수 가능액을 사용 가치하고 순공정 가치 중에 큰 걸로 하는 게 문제 포인트로 나오는데 얘는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걸 포인트로 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우리 유형자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쭉 설명들을 드렸어요. 근데 무형자산 설명해봐야 뭐 오늘 제가 3시간밖에 안 했죠. 1시간 동안은 어제 했던 거 그 복습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3시간 했는데 평소 때보다는 새로운 것만 또 갑자기 막 들어오니까 조금 뭔가 많이 한 느낌이 좀 들긴 하죠. 자,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또 이제 또 우리가 아는 내용처럼 이제 조금씩 넘어갈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그 내일 우리 수업 할 때 아니면 맞아. 우린 지금 비대면이니까 이따가 자 여러분들 집에 계산기가 있으면 계산기를 좀 준비하시고 근데 계산기가 휴대폰 계산기를 쓰시고 컴퓨터 계산기 쓰지 마시고 제가 이따 알려드릴 것들이 있어요. 계산하면서 그게 만약에 그 계산기가 없으신 분은 어플 중에 까미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저 어플 장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 계산기가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생김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능이 똑같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계산기 모델이 지금 구형이긴 한데 지금 이단 모델 주지만 세무공무원 시험 보면 계산기 가지고 왔는데 고장난 사람한테 주는 모델이 이거예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이나 세무사나 회계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모델 쓰는 게 혹시 쓰다 고장나면 받았을 때 같은 거 쓴다고 쓰고 있더라고. 근데 저도 어릴 때 이거 쓰다 보니까 뭐 이 모델로 쓰는데 기능이 똑같아요. 단순 쌀집 계산기니까. 이건 나중에 한갈 때 하시면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얘네들도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이거는 뭐 애플이든 그 갤럭시든 전부 다 그 앱스토어인가 플레이스토어인가 있죠. 거기 아마 둘 다 있을 거예요. 오신 분들 거의 다 받으시니까 우리 학원이면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려드릴 건데 학원에 못 계시니까 집에서 데이터가 걱정이네요. 용량 얼마 안 돼요. 자, 이번에 이제 무형자산 봅시다. 72페이지. 자, 이 무형자산은 형체만 실질적인 형체만 없다는 거지 유형자산과 똑같은 회계상의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 무형자산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우리는 무형의 내구성 있는 자산이다. 이게 무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에서는 유형의 내구성 있는 자산인 거였고 무형자산에서는 우리 무형의 내구성 있는 자산이라는 형체 유무만 차이가 있지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그럼 이 무형자산은 일단 인식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무형자산 인식 요건에는 우리가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식별 가능하다는 건 형체 식별이 아니라 어디 거다 이런 것들 있죠. 과거에 제가 삼선 트레이닝 입고 오면 어디 브랜드 건지 안다 이런 형식의 식별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도용해서 쓸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업이 통제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 내 거라고 내 자산으로 인식해 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자산이기 때문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뭐 유입 효과 있어야 된다는데 영업 활동에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좀 유식한 표현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식한 사람들은 쓰는데 저는 그냥 영업 활동에 사용한다는 게 그 의미잖아요. 그죠? 자,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우리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식별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고 영업활동이 사용 가능해야 되는데 이 식별 가능, 통제 가능 속에 포함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그럼 그 금액을 얼마다라고 측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무단으로 썼으면 손해배상을 얼마를 받을 수도 있고 이 가치는 얼마다라고 외부 이용자가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무형자산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식이 가능해야 되고 식별도 그러면 측정도 가능해야지 당연히 자산으로 완벽하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무형자산에서 우리 영업권이라는 게 있는데 영업권이라는 계정 과목은 권리금의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성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업권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얘는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우리 자산으로 인식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외부 구입한 것만 인식을 할 거예요. 자, 이 영업권을 사용하는 예는 우리가 A라는 기업을 인수 합병을 하는데 이 기업의 총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치 있고 그리고 부채가 300만 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자, 이런 기업을 인수를 하면 자, 우리는 차변에 자산들은 자산 계정 과목으로 차변에 다 쓸 거고 부채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대변에 다 쓸 거라는 거예요. 인수했을 때에. 그럼 지금 여러분이 A라는 기업을 인수할 때에 얼마 주고 인수를 하면 가장 합리적인 금액이죠? 700만 원 주고 사면 가장 합리적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재무제표상에 보이는 이 회사의 순자산 자본이 700이잖아요. 왜냐하면 계정 과목들이 뭐든 간에 이렇게 쓰면 빚은 내가 갚고 자산은 내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기함이 이렇게 다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700 주면 될 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900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순자산가액보다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 이 차이 나는 이 200만 원을 우리는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영업권에 외부 구입한 거예요. 돈 주고 사왔잖아요. 그죠? 그 우리 식당들을 인수할 때 보면 그 식당에 있는 주방집기나 홀에 있는 테이블이나 이런 거 물건 가격이 뭐 얼마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금액에서 토탈 1억에 할게 해서 권리금처럼 1억을 받죠. 그럼 실제적으로 그 물건 가격의 현재 가치를 하면 2, 3천도 안 될 거예요. 그럼 7천을 더 준 거 그 7천이 권리금 성격이잖아. 그냥 순수한 권리금. 그럼 그걸 영업권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가게 잘하고 계셨던 분 거니까 우리는 그 가게의 영업권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게 외부에서 구입한 거니까 외부 구입한 거는 자산으로 인식되는 거고 그런데 빈 가게에 나 혼자 사업을 하면서 나 이거 팔면 얼마 권리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내 재무제표에다가 영업권 얼마 쓰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부 창출한 거는 아니고 외부에서 구입한 것만 자산으로 인식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영업권인데 이 영업권은
여러분이 봐도 권리금이니까 재무제표에 오래 남아있기는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아래에 이 영업권에 대해서는 회계에서는 무형자산들은 20년 이내 하도록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법들이 5년 이내 균등상각이 정해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얘를 그냥 5년간 균등상각에서 빨리 없애도록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우리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이 기업의 입장이 서로 좀 틀린 게, 유형자산은 최대한 비용을 많이 인식하고 싶어요. 유형은. 그래서 정유법을 써. 빨리 비용화시키고 날려버리고, 심지어는 처음부터 살 때부터 비용 처리하고 싶어 하는데, 무형자산은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게 길게 상각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장부에서 얘를 상각하고 있다는 건 외부 이용자한테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었고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입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형자산에 대해서 상각기간을 이제 거꾸로 회계에서는 그 20년으로 잡고 있고, 세법은 얼마 하겠다고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5년으로 다 잘라버릴 거예요. 그렇게 잘라버리는 이유가 세법에서 이걸 길게 끌고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이 우리 기업의 입장하고는 좀 상반되는 입장이죠. 근데 이 무형자산은 특허권이나 이런 건 손상이 무진장주 일어나요. 손상이라는 게 막심한 손상인데, 우리가 특허 개발했어. 비용 이만큼 들어갔어. 당연히 특허까지 냈으니까 특허권이 무형자산이 되는데, 이거 나 20년간 오랫동안 내가 점유할 거야 라고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옆에 더 좋은 게 개발되면 가치가 팍 하락하겠죠. 그러면 극심한 손상으로 무형자산, 선상차손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 불능이겠죠. 특허가 다시 회복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은 극심한 손상이 심하면 발생하는 자산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 무형자산에 대해서 좀 더 보고 좌우같이 부채로 넘어갈게요. 쉬었다 합시다.